이번 강의는 규산염 사면체를 진행을 해볼게요. 물론 이 앞에 자연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질, 그게 그래프로 해서 뭐 제일 많은 게 뭐, 제일 많은 원소가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앞에 지구과학 빅뱅 파트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주랑 지구, 지각, 생명체 이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원소, 두 번째 많은 원소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규산염 사면체인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광물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 광물이라는 단어는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밑에 원자가 있듯이 암석, 돌멩이 밑에 그걸 구성하는 광물이 있는 건데 자연계에 가장 많은 광물이 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명칭이 규산염 사면체인데 그래서 얘로 구성된 애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는 지구 내부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그 공간의 주성분이 SiO2 이산화교소예요. 그래서 얘가 분출돼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용암이 되어 흐른다고 했을 때 걔네가 굳어지면서 이제 화강암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화산암이. 그죠? 그 중에 화강암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도 있고 중간에 이제 다른 물질이 용융되어 있던 그 용암에 섞여서 합성되면 또 다른 물질, 뭐 안산암질이나 아니면 유문암 물질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애초에 재료 자체가 얘네다 보니까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좀 탐구를 해봐야 되는 게, 자 보시면 규소라는 건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자, 규소를 봤을 때 얘가 14번이란 말이에요. 14번 원소니까 전자도 14개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에 2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껍데기에 8개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껍데기에 4개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10개까지가 두 번째 껍데기에 채워진 총량이니까 4개가 되는 것이. 그러면 그 4개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상하 좌우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이 규소 입장에서 완벽하게 채운 껍질을 가지려면 4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금속인 산소랑 결합할 때,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2개만 붙으면 안정성이 형성됐지만 4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만 그려줄게요. 지금 전체적인 면적상 산소 1개만 따로 그려보면, 자, 산소가 전자를 하나 걸쳐줘. 지금 4개 붙어 있잖아요. 산소가 4개 붙어 있으니까 한 곳에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만 걸치면 산소 입장에서는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더 있어야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되면 총 바깥쪽 전자가 몇 개가 돼요? 자, 한 김에 다 그립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총 7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규소는 결합해서 완벽한 껍질을 갖게 됐지만 산소 입장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채웠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자를 한 개 더 갖고 오는 거지. 외부에서. 큰일 날 뻔. 외부. 자, 그렇다 보니 이 규산염 사면체는 옆에 전자가 하나씩 더 붙어 있는 상태라 우리가 얘를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상태라고 표기를 해야 되냐면 SiO4인데 4-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그냥 공유결합을 했으면 전기력 중성이었을 텐데 산소 입장에서 완벽히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전자 하나씩을 끌고 와서 총 4개를 끌고 왔으니 저 사면체의 구조에서는 -4, 아니죠? 표기는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면체가 되는 이유도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전자들,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이 전자들끼리 청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청력을 받으니까 서로 멀어지려고 할 건데 그 멀어지는 가장 멀리, 힘이 아무래도 좁은 영역에 너무 세면 불안정하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 서로 밀어내니까. 그게 입체적으로 사면체를 구성해서 대각선 길이가 형성되는 게 가장 먼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입체도형 사면체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음이온이니까 뭐가 쉽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금속 양이온이 결합하는 게 쉬운 거지.
자,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쭉쭉쭉 할 건데, 독립형이라고 해가지고, 자, 독립형. 규산염 사면체에 금속 양이온이 들러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것들이 두 개씩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플러스 덩어리 하나 붙어있는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리기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게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저렇게 됐을 때가 한 개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떡져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가 되면 걔를 독립형 상태의 광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감람석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줄 텐데. 자, 그러면 이 상태, 이제 앞으로는 얘는 그냥 도형만 그릴게요. 이 상태가 계속 발전되면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사면체가 있고, 이 사면체 꼭지점은 산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소를 공유하는 형태의 중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지금 산소가 원래 2개의 사면체가 있었다면 산소가 2개가 있었어야겠지만 그게 겹침으로써 1개만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무한히 반복돼서 이어지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게 이제 일렬의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사슬 구조에서 마주보는 꼭지점에 이렇게 또 단사슬이 붙는데 이 꼭지점에 산소가 공유가 돼버리면 이번에는 산소가 위에서는 한 꼭지점만 계속해서 공유가 됐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면체가 2개의 꼭지점을 결합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표를 보면 순서대로 독립형부터 단사슬, 복사슬 이렇게 진행할 건데 계속해서 꼭지점 하나씩 공유하기 시작하는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그림 자료를 잠깐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인가? 자, 보시죠. 자, 이렇게 공유를 예를 들어 옆에 양이온 같은 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한쪽 꼭지점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사슬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보이시나요? 그림자. 그래서 단사슬이 있고 밑에 복사슬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게 되면 평판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면체니까 도형 하나는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 삼각형 면을 기준으로 세 꼭지점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어나가는 평판 상태의 판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꼭지점이 총 4개니까 4개 다 공유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복잡한데 그래서 내가 그리기엔 자신이 없어서 사진 자료를 가져왔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서로 다 맞닿아 있으면 이게 일렬로 될 수도 없고 아니면 판으로 될 수도 없고 서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체적인 도형인 망상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한 번에 종합을 해봅시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표가 안 잘리지? 그죠? 봅시다. 자, 이 표를 어쨌든 외워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외우긴 하겠지만, 이 표 자체가 이제 종합이 돼야 되는데, 자, 독립형 단사슬 망상까지 해서 각 대표하는 광물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외우는 건데,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감람석이랑 각섬석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게 자음이 비슷해 보이나 봐.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가끔 장난으로 문장을 도치시킨 문장을 읽어도 그냥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읽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읽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암기를 합시다. 저거를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살면서 감람석이나 휘석, 각성섬 저런 것들을 볼 일이 없잖아. 나도 볼 일이 많이 없는데 그냥 가끔 실험 키트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걸 외울 수 있는 어떤 편한 방법이나 뭐 실험을 한다 해도 그냥 보면 끝이니까 저게 머릿속에 남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그냥 단순 암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책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산소랑 규소가 전체적인 광물의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규소와 산소의 구성비에 대한 질문이 가끔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하는 게 뭐 하이탑은 당연히 나와 있긴 한데 나머지 책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뭐 완자도 뒤에 교사용에 나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1대4 기본적으로 규산염 4면체는 가운데 중심의 규소,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으니까 1대4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산소 하나를 공유하게 되니까 단사슬부터는 1대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꼭지점, 아니지? 2개지? 2개의 꼭지점을 공유하게 되니까 4대 11, 2대 5, 1대 2 이런 비율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입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된다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는 파트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산소 공유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또한 뭐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화학적 풍화 침식에 대한 강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풍화 침식의 강도는 말 그대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외부의 어떤 충격, 이제 뭐 물로 인한 풍화든 바람에 의한 풍화든 어쨌든 그런 외력에 의한 구조가 유지될 수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당연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화학적 구조는 안정한 거야. 근데 이런 지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는 이 구조가 여러 개 병렬로 합쳐져서 전체 덩어리를 구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단사슬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냥 기둥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약한 전기력에 의해서 맞닿아서 결합해서 계속 반복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되는 건데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막대기는 강하게 버티지만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의 결합은 못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먼저 끊어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애초에 덩어리 자체가 많은 규산염 4면체가 떡져 있는 망상 구조가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 그 외력에 더 강한 내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풍화 침식에 대한 강도는 왼쪽 단사슬로 갈수록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망상으로 갈수록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나와 있는 애들의 쪼개짐과 깨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쪼개짐, 깨짐. 자, 쪼개짐, 깨짐도 과거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때는 뭐 좋은 색이나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날 건데 자, 지금 위에 이게 보이겠지만 잠깐 사진 자료를 넘겨볼게요.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지금 여기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장석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는 정장석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장석. 자, 십자축으로 쪼개짐이 발달해 있는 광물이에요. 자,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 따로 써놓을게. 저기 보이죠? 장석은 쪼개짐이 두 방향으로 발생하는 광물입니다. 이 방향이라는 건 깨진 축인데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쪼개짐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쪼개짐이라고 함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깨질 때, 그러니까 분리될 때 특정 결을 따라서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져 나가는 걸,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 우린 쪼개짐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깨짐이라는 건 뭐냐? 깨짐은 항상 불규칙하게 분리되는 걸 깨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리잔을 땅에 떨어뜨려서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했을 때 그 깨진 모습이 항상 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뭐 손잡이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다른 건데 그런 걸 깨짐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보면 독립형부터 망상까지 예시를 봤을 때 여기에 장석이 있죠. 자, 지금은 이 동그라미가 의미가 없어요. 자,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깨짐의 예시에는 지금 저기 옆에 있는 것 중에 단사슬이래. 독립형이지. 독립형과 그리고 망상구조가 속한다. 또 쪼개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쪼개짐이 단사슬이랑 복사슬이랑 그 다음에 판상구조 얘네들한테 발생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맞아요. 틀린 건 없는데
위에 망상의 예시에 있는 장석은 이렇게 따로 알고 있어야 돼. 학교에서 이런 게 애매하다 보니까 장석을 쪼개진 깨짐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근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망상 구조가 다 깨짐이다 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통합과학이고,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보는 수준이 전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낮단 말이야. 얕다고 해야 되나? 얕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주에서만 봤을 때는 장석에 대한 쪼개짐, 축 이런 것까지는 고려 안 할 거야. 이건 나중에 지구학 2 이런 데서나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얕은 수준의 범주에서 보자면 그냥 망상은 깨짐이 발달한다 해도 마냥 틀렸다고 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랑 수업을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할 텐데 그냥 보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이 망상을 다 깨짐으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 망상 안에도 장석은 쪼개짐으로 정확히 짚고 갈 건지를 미리 시험 전에 그 시험을 내시는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탄소화합물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규소랑 똑같은 같은 족에 있잖아요. 14족에 있단 말이야. 자, 2개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4개가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뭔가 붙는다고 했을 때 크게 4개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개 이상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 뭔 얘기냐면 가운데 있는 코어라고 할까요? 코어가 되는 원자가 뭐냐,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외부에 몇 개가 붙느냐가 결정이 될 건데 그게 최대가 4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짜리 전자가 3개짜리가 있으면 3개를 버리는 이런 금속 쪽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이런 방식이랑 상관이 없고 4개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유결합할 때 지금보다는 적을 거 아니야. 필요한 전자수가 3개, 2개, 1개일 거니까. 그래서 14족에 있는 애들은 가장 많은 원소를 주변에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의 장점. 근데 14족이라는 애들의 공통적인 장점은 가장 많은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지. 화합물 형성 가능.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파트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장점이 생명체에 중요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은 유기화합물이잖아. 뭔 얘기냐? CH5로 구성된, 물론 질소도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긴 한데 대부분 CHO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원소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미노산도 20개, 나머지 물질들도 종류 셀 수 없이 많죠. 의학 서적 같은 거 보면 명칭들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탄소라는 애가 정말 많은 방식의 골격 구조, 화학적 골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골격 안에서도 결합 방식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통해서 구성 원소는 그대로지만 걔가 다른 형태의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냐면 자, CH4라고 하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는 메테인이 있어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나중에 루이스 점자점씩 그 파트 나가는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 이제 분자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탄소 주변에 수소 4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탄소 옆에 탄소가 하나 더 붙으면 CH6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와 탄소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수소가 양 끝에 다 걸려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단일 결합만 형성됐을 때 탄소의 구조인데 만약에 이 가운데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중결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중결합이 됐으니까 탄소의 전자가 2개씩 서로 보완되잖아. 그럼 2개만 더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수소를 가져오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화학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C2H4가 되겠죠. 여기서는 탄소 2개 있을 때 수소가 6개였는데 얘는
탄소 2개가 수소 4개가 되죠. 근데 이게 다른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또 뭐도 있냐? 지금 여기서 얘가 꽈배기처럼 서로 대칭적으로 꼬여 있는 상태. 얘가 뭐 시스, 트랜스 이런 식으로 구조에 대한 형태도 따로 명칭이 있을 만큼 아예 분자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런 화학적 구조의 차이점 때문에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이란 세계는 한 끗 차이, 같은 구성 원소 개수까지 똑같다 하더라도 화학적 구조가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은데 어쨌든 이 몸에,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탄소를 골격으로 정말 다양한 물질이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탄소를 이용한다. 이게 이제 이 파트의 주요 포인트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명칭들, 사슬, 가지사슬, 고리 이런 골격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암기하셔도 되는 굉장히 분량이 작은 파트긴 해요. 뭐 깊게 알 필요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되게 이제 하이탑 같은 데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긴 한데 가볍게 던져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규소가 가운데 있던 14족 원소였고 지금 탄소잖아요. 지각의 입장에선 규소, 생명체 입장에선 탄소인데 기능은 똑같잖아. 가운데 골격 코어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다른 물질을 들러붙게 만드는 건데 가장 풍부한 거, 우리가 지각에서 가장 풍부했던 게 뭐예요? 산소 규소였잖아. 여기서는 산소 다음에 규소였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각에도 풍부했다는 건 지각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기원의 입장에서도 규소가 풍부했는데 왜 굳이 탄소를 선택했냐? 탄소는 얘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젤라틴, 젤리에다가 한참 젤리 거기에다가 색소를 녹여놓은 비커에 담겨놓으면 스며들죠. 그죠? 색소가 스며들어서 단면을 잘랐을 때 얼만큼 스며있는지 보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안 되는 단원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커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움직이는 게 확산인데 세포 자체가 커져버리면 확산 속도는 농도 차에서 발생하고 그건 비슷할 건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간차가 생기고요. 더 길어지고 그런 어떤 물질 교환에 불리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표면적도 넓어지니까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양도 부피당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점, 물질 교환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물질은 훨씬 규소가 많았겠지만 탄소를 선택해서, 왜냐면 탄소가 14족에 가장 위에 있으니까 선택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얘네들은 부록 같은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뒤에 이제 다양한 물질로 넘어가 볼게요.